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0년도 2회차 2강 9번부터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 설명하시오. 세 가지만, 보통 설명하라고 나오면 세 가지만 나오고요, 설명하라고 안 나오면 5가지를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세 가지만 설명으로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보험용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했죠. 개인차, 문항수, 문항에 대한 반응수, 신뢰도의 종류, 검사 유형, 검사 방법,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세 가지는 개인차가 존재함으로써 신뢰도가 존재한다. 어렵지 않죠. 문항수가 많을 때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라고 쓰는데, 조금 더 첨가시키면 문항수가 높을수록 정비례하진 않아요. 일정하게 많을 때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문항수가 많을 때 신뢰도가 높지만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에 대한 반응수, 일반적으로 5점 척도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5점 척도가 뭐냐면요, 5가지 종류겠죠. 5가지 문항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지 일반적으로 5점 척도가 바람직한 문항수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신뢰도의 종류, 어떤 같은 검사를 하셔도 어떤 종류의 신뢰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진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 골랐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산업활동의 범위를 쓰시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산업하면 반복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산업하면 직업보다는 좀 생소하죠. 하지만 1차 산업하면 여러분이 좀 쉬울 겁니다. 1차 산업은 농업, 어업, 수산업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유형들, 유사한 성질을 이렇게 묶어놓은 집단을 산업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성,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산업하면 키워드가 유사한 성질의 생산 단위의 집합체를 산업이라고 한다. 또 산업활동은 산업의 활동만 더하면 돼요. 이 활동은 어떤 활동이냐? 돈을 버는 거예요. 돈, 재화. 또 서비스도 유형의 재화죠. 재화 및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누가? 산업의 주체가.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의 집합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산업활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매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모두 포함을 하나 가정 내 가사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에 가정 내 가사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나오죠. 직업도 아니고 산업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10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공부를 했는데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그냥 뭐가 외웠는데 이해는 안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탁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11번 갑니다. 심리검사 사용 시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주의할 사항 6개만 쓰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서비스 문제라겠죠? 듣보잡 나왔네. 하지 말고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문제를 듣보잡이라고 해요. 내가 공부 안 하면 듣보잡이요. 내가 아니었으면 듣보잡이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상식 문제예요. 윤리 문제고, 또 기본적으로 인문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처럼 쓰면 다 답이 맞아요. 더 쉽게 말하면 칸만 맞추면 다 정답이에요. 타당도 있게. 한번 봅시다. 심리검사 사용 시 윤리적 문제예요. 즉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라 이거예요. 6가지만 되겠어요? 600가지 넘었지. 1번.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심리검사 사용이니까, 즉 훈련된 사람이 사용하여야 한다. 또 평가 기법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용되지 않도록 한다. 과학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검자는 검사의 목적과 본질을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 쓰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답안지를 구성하면 되겠다라고 보겠고요. 윤리적 문제, 윤리적으로 심리검사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뭐 정 할 말 없으면 함부로 심리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도 정답이겠죠. 또 대상에 맞게끔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또 이것도 안 되면 시기와 상황에 맞게끔 심리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맞겠죠. 더 할 말이 없으면 사람에 맞게 심리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다 정답입니다. 12번 갑니다. 즉 실기시험은 답안지를 쓰는 요령을 아는 사람이 합격을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단원을 보게 되면 단원에 뭐가 중요한지 맨 위에 써 있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 학습 목적,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보고 그냥 드립다 글자만 보고 그냥 책에 뚫어지라 적고 줄치고 그냥 책에다가 무당책을 만들어 놓죠. 무당책을 그냥 적고 줄치고 별표 1개, 별표 2개, 별표 3개 그냥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잔뜩 칠해놓고 그것도 몰라 그냥 또 무슨 뭐 띠지에다가 써놓고 또 붙여놓고 책 보면 그냥 무슨 부적 같아요. 공부하고 참자면 잊어버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전문용어로 헛고생이라고 합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입니다. 12번 갑니다. 개인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일으키는 것을 흥미라고 합니다. 흥미사전기법이에요. 흥미사전기법. 중요한 거는 흥미를 알아보는 사전기법이다. 사정은 뭐 어세스먼트 해갖고 조사예요. 조사. 흥미를 조사하는 기법이에요. 간단하죠? 흥미를 조사하는 기법에서 무엇을 보고 흥미를 조사하냐 이거예요. 작업자가 내담자가 어떤 작업을 해봤냐. 작업 경험을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직업 카드를 보고 직업 카드 분류법, 직업 카드를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거고, 또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해서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해서 직업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직업 흥미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직업 선호도 검사예요. 홀랜드가 만든 직업 선호 검사에서 S형과 L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1차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 요걸 썼냐 안 썼냐가 채점 기준표예요. 요걸 썼으면은 거의 정답이에요. 쓰는 건 내 맘대로 쓰면 되겠죠. 내 맘대로. 근데 여기다가 표조사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이거는 흥미사전기법은 홀랜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퍼가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수퍼의 흥미검사 기법할 때는 표현된, 조작된, 조사된 써야 돼요. 여기다 쓰면은 0.7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요. 작업 경험, 내담자의 작업이나 직업을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책에 썼는데 흥미에 관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가치, 기술, 방법, 선호도, 뭐 그 밖에 직업 관련 선호 등을 구명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거 글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에 맞게끔 만들면 됩니다. 나 같으면은 내담자의 작업 경험이나 직업 경험을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쉽죠? 내담자 책은 좀 있어 보이라고 썼으니까 내담자의 작업 경험이나 직업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흥미를 조사하는 것을 뭐 작업 흥미 사전 기법이라고 한다. 직업 카드 분류법, 이것도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또 하겠습니다. 타로,
타로하고 똑같아요. 타로. 여러분 길거리에서 타로점 봐보셨죠? 카드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마찬가지로요. 직업 카드에 직업이 써 있어요. 이런 직업이 써 있고요. 그런 직업을 이제 내담자에게 주고, 보통은 청소년 카드는 좀 작게, 성인 카드는 120 정도의 직업이 분리된 카드를 주고, 직업을 골라보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직업의 카드에 상담사가 있고, 직업 상담사, 진로 상담사, 교사, 엔지니어, 음악가 쫙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선호군. 나는 이런 걸 싫어해, 비선호군. 나는 이게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어, 미결정군. 그래서 직업 카드를 보고 선호군과 비선호군과 미결정군을 나눈 다음에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직업 카드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직업 흥미 검사는요, 마찬가지로요, 홀랜드의 직업 선호도 검사나 또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모두 정답입니다. 쓰는 것은 굉장히 쉽고 재밌고 간결한 겁니다. 13번 갑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모로부터 세금을, 이것도 똑같습니다. 소득과 여가 모형이죠. 소득과 여가 모형인데, 전 시간에 했던 연예인 A양이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연예인 A양만 바뀐 겁니다. 무엇으로? 고모로부터 세금, 고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조카, 이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써주면 훨씬 더 답안지가 풍요롭다겠죠?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계속 동영상 보면 반복 공부가 될 겁니다.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는 거니까 해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야겠죠? 소득 효과란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효과는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의 상승으로, 즉 포기한 대가의 상승이죠. 기회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공급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을 선택하는 것. 얘는 여가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주요 이론을 적어 놓고요. 말 그대로 답안지에 쓰면 됩니다. 고모로부터 세금을 제외하고 약 40억의 유산을 증여받은 갑씨는 고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40억을 받은 그 시점부터 소득 효과가 발생되어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할 것이다. 즉 논다 이거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갑니다. 고모로부터 40억을 유산받은 갑씨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여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273페이지입니다. 14번 문제. 준과 관련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준거 타당도의 의미를 쓰라 이거죠. 준거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여기에 속하는 두 가지다. 준거 타당도는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예언을 예측 타당도라고 하죠.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준거 타당도의 의미는 측정할 심리검사와 예측하고자 하는 특정 준거와 관련된 정도를 의미한다. 즉, 특정 준거와요. 여기가 특정 준거예요. 특정 준거는 검증된 준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준거와 측정할 심리검사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거다. 이게 준거 참정검사다. 그럴 때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가 뭐냐?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검증된 준거와 내담자의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거다. 그래서 현재 검사 점수가 피검자의 미래 행동과의 특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동시 타당도는 해당 검사 점수와 내담자의 해당 점수와
검증된 준거 점수와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동신이가 현실 바로죠. 미래는 오래 기다리니까 오래 못 기다리고 동신은 현실적으로 바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유사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언제? 지금. 그래서 동시에. 여기는 검증된 준거와 내담자의 점수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동시타당도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 MMPI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성검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예언타당도는 뭐 책에 써 있는 것처럼 통일합시다. 예를 수능 성적을 잘 받은 학생이 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고요. 동시타당도는 기존 검증된 점수와 기존 점수, 그래서 검증된 MMPI 점수와 기존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존 점수하고 MMPI 검사에서 MMPI는 이상심리학이에요. 이상심리학이 100점이에요. 점수가. 준거 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이상심리예요. 근데 내담자가 현재 검사를 받아봤더니 90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이상심리가 아니구나. 검사를 받아봤더니 110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이상심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기존 준거와 비교하는 것, 동시에 비교하는 것을 동시타당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예언 타당도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가 되려고 지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의 뭐 심리 검사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직업을 예언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직업을 예언하려면 예언 타당도가 잘 맞아야 돼요. 그 예언 타당도를 여러분이 상담자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준거 타당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15번 갑니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증대 전략 관련된 노동수요. 또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아주 여러분 또 특히 여자분들은 그냥 머리가 쥐가 나요. 근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단순해요. 잘 갈게요. 일단 기본 원리를 노동수요 곡선을 봅시다. 노동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여기는 노동 공급이에요. 노동 공급. 노동 공급은 1이죠. 1. 여기는 100시간이에요. 100만 원 받으면서 계속 일 열심히 해도 계속 100만 원이에요. 기업은 좋겠죠. 우리는요. 완전 안 좋죠. 왜? 쪼물딱 기업은 좋지 않았습니까? 100만 원 조금 맘대로 그냥 자르면 또 오고 자르면 또 오고 이렇게. 왜? 노동조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노동 수요의 완전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완전 탄력성이다. 그래서 화면에 빨간색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완전 탄력성, 탄력도 엘라스틱이 여기는 0, 아니 무한대죠. 무한대로 탄력적이다. 그래서 완전 탄력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100시간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 100시간만 일해도 월급이 쭉 올라가. 완전 좋아. 엘라스틱 탄력성이 0이에요. 완전 좋아. 잘리지도 않고 월급은 계속 올라가죠. 완전 비탄력이죠. 그래서 수직인 그래프는 완전 비탄력, 수평인 그래프는 완전 탄력이다. 우리는 수직이어야 되는 산다. 누우면 죽는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인 이유는 무엇이냐?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100시간 일해도 임금이 계속 올라가더라. 한 명도 안 잘리고. 이유는 뭐냐?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즉 노동조합의 파워가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증대 전략.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노동수요는 비탄력적이고 노동조합이
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노동수요는 탄력적인데 교섭력,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대될수록 노동수요 탄력성은 수직으로 변하며 즉 한 명도 안 잘리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할수록 노동수요 탄력성은 수평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정리해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대될수록 노동수요 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변하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할수록 노동수요 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인지정서 행동입니다. 당위성의 오류예요. 자, 인지정서 행동 이론에서 당위성의 오류라고 그래요. 당위성의 오류다. 즉, must, 꼭 이러이러 해야 한다라는 게 오류예요. 즉, 사람은 유연성 있게 살아야 된다. 꼭 이래야 돼. 이걸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당위성의 오류라고 하는데, 즉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죠. 고정관념이 센 사람들. 이걸 보고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한다.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이 인지정서 행동 RBT, 앨리스의 RBT 상담의 기본적인 상담의 문제점이죠. 이걸 보고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합리적 방법으로 고치는 게 A, B, C, D, E, F다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럴 때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는 당위성의 뿌리가 되는 세 가지가 오류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사랑받고 성공해야 된다는 당위성의 오류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당위성이다. 타인은 나를 꼭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오류다. 존중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끼리 어깨를 딱 부딪혔어요.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 제가 원하는 답은 저쪽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답이 올 때는 어떤 대건 붙이고 다니 자식아 눈 똑바로 다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저 새끼는 저런 새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다. 내가 존댓말 썼는데 너 왜 반말해? 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수준이에요. 알았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이 싸우면 똑같이 비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공정하여야 한다. 공정할 수도 있고, 물론 공정해야죠. 근데 세상이 어디 공정합니까? 공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신념이다. 라고 해서 1번 자신에 대한 당위성은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 나는 꼭 성공하여야 한다. 나는 꼭 사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류입니다. 오류. 예를 들면 직업상담사 시험을 나는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돼. 만약에 불합격되면 자살할 거야. 이거 아주 미친 거죠. 당위성이 오류죠. 근데 또 공부하기에는 또 싫지 사실은요.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쉽다 하지만 빨리 합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영상 잘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합격입니다. 17번 갑니다. 보딩의 직업 역동적 상담에서 심리적 원인이에요. 보딩 정신 역동적 상담 심리적 원인이에요. 심리적 원인. 보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보딩이 직업적 문제를 제시를 많이 했거든요. 직업적. 역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직업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역동적. 무엇이 정신이, 즉 대가리가 안 들어가고 계속 역동적이지 않으면 직업 선택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심리적 원인이 뭐냐? 보딩이 주장한 심리적 원인은요.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 때문에, 즉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불안을 강조했지만 보디는 직업적 불안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불안 때문에 직업을 결정하지 못해 그걸 보고 우리가 심리적 원인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변별 진단이라고도 해요. 변별 진단. 1번. 그래서 여러분 강의가 뭐 다 계속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광명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당첨돼 갖고 지금 광명에 36평으로 자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 주식에다 쫄딱 망한 다음에 노숙하다가 이제 50살 훌쩍 넘어서 자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광명. 근데 광명이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바로 옆에가 저희 아파트입니다. 이케아 사니까요. 의자 정보는 가구점이니까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제가 아주 문제가 없어요. 왜? 이케아 사니까. 그래서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 교수님이 이케아 사니까. 그래서 의존성, 자아 갈등, 정보의 결핍, 선택의 불안해요. 문제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서 3개만 쓰면 됩니다. 5개 쓸 때도 있으니까. 의존성, 자신의 직업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어렵지 않죠? 정보의 부족,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보가 부족해서 직업 선택을 못하는 유형을 말한다. 자아 갈등, 진로 선택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 사람의 내면의 갈등을 느낀다. 진로 선택에서 자신에 대한 내면의 갈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쓰면은 그대로 말 프로세싱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 책과 동영상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 구어체로 쉽다는 거예요. 이해가 금방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 3개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딘, 직업, 역동적 성템의 심리적 원인 3가지예요.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또 뭐 명비소, 탐중변 이런 거 쓰는 사람 100% 있어요. 또 보딘, 명비소, 탐중변. 보딘만 하면 3가지네. 명비소, 탐중변. 명비소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지웠다가 탐중변 아닌 것 같은데 지웠다가 답안지 딱 찢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심리적 원인, 변별 진단은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보딘의 상담 기법은 명비소, 명료와 비고 소망과 방해의 체계다. 보딘이 말하는 상담 과정은 탐중변, 탐색과 계약의 체결, 중대한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이게 이 칸막이가 착착착 쳐져집니다. 이 말도 저 말 같고 저 말도 이 말 같고 보딘, 명비소, 탐중변, 의자 정보 선택에 문제가 없다. 제목이 뭔데 그건 보딘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제가 실기 시간에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범주를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더 나가서는 막 3가지만 다 집어넣어. 뭐 탐전행, 예처결, 3가지는 다 집어넣으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18번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긴즈버그입니다. 긴즈버그는 수포와 마찬가지로 발달 단계예요. 발달. 뭘 먹어서 발달됐어요? 햄버거 먹어서 발달됐다. 어떤 햄버거? 긴 햄버거. 긴 햄버거 처먹어서 발달됐다. 긴즈버거. 그래서 내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햄버거를 처먹었어. 어떤 햄버거예요? 햄버거를 어떻게 처먹었어요?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자면. 어떻게 처먹었어요? 환장하게, 환자면. 어떤 햄버거? 긴 거. 그래서 긴즈버그의 발달 단계는 길게 이어진다. 일회성이 아니라. 1차에 이런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중 긴즈버그의 발달 단계 이론은 설명이 틀린 것은 긴즈버그의 발달된 건 이례적으로 결정된다. 이례가 아니다. 길게 결정된다. 왜? 긴즈버그니까. 이렇게 제가 강의합니다. 쉽지 않습니까?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자면 이 중에서 현실기만 보는 거예요. 즉 2차 실기가 더 쉬워요. 1차 필기는 다 외워야 돼요. 환상기는 잠정기는 흥릉가전, 현실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2차에는 탐구특만 나와요. 탐구특.
얘는 다 버려야 돼요. 탐구 특만 나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업 진로를 탐색한다.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킨다. 현실적으로 특수화시킨다. 특수화시킨다를 다른 말로 정교화하기로 하고요. 정교화. 이 구체화의 특징은요. 직업 선택에 몰두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몰두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탐색기는 진입이에요. 직업 세계에. 정교회는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탐색기는 현실적으로 진입, 구체하게는 직업 세계를 두세 개를 몰두, 정교하게는 실천, 실행 이런 키워드를 갖고 글짓기 하면 돼요. 자, 탐색기. 현실적으로 진로의 초점의 범위를 좁혀가서 진입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요. 다시 갈게요. 현실적으로 진로의 초점의 범위를 좁혀가는 단계이며 진입하는 단계이다. 좁혀가는 단계이며 진입하는 단계이며 좁혀가는 단계이다. 구체하게 현실적으로 특정 직업 분야에 두세 가지로 몰두하는 단계이다. 특수하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특정의 진로에 맞춰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세계를 실천하는, 실행하는 단계이다. 다시 갈게요. 특수화 단계는 직업 선택하거나 특정한 진로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실행하거나 또 특정한 진로에 맞는 직업 훈련을 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긴지보그의 현실기의 하위 단계를 탐구툭을 이 사람이 아냐 모르냐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탐구툭, 탐색기, 현실적으로 탐색하는 단계, 구체화기,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몰두하는 단계, 또 특수하게 직업세계에 실행을 하거나 직업세계에 들어가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단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0년도 2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